편지 히가시노 게이고 제5장 임혜진. 나오키, 잘 지내니? 여기는 요즘 푹푹 찌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변덕을 부린단다. 점점 여름이 가까워지는 모양이다. 올해 여름 장마는 비가 제대로 오지도 않는구나. 또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된다. 물이 부족하면 교도소 안에서도 물을 절약하라고 한단다. 그런데 미키는 건강하지? 지난번에 보내준 사진 매일 보고 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나오키를 많이 닮은 것 같더니 요즘 사진을 보면 역시 재수 씨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긴 엄마 아빠를 닮은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 있는 동료에게 물어보니 엄마를 닮는 시기와 아빠를 닮는 시기가 따로 있어서 그게 번갈아 온다고 하더라. 그러다 맨 나중에 누구를 닮느냐는 운이래. 어렸을 때는 못생겼는데 어른이 되면서 미인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게 다 그 때문이래.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어찌되었든 너희 부부는 미남 미녀 커플이니 미키는 틀림없이 미인이 될 거야. 아니, 3살인데도 벌써 그렇게 미인이잖니? 이렇게 예쁘니 분명히 이웃 사람들도 다 귀여워할 거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세상에는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놈들도 있으니까. 유괴당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기 바란다. 미키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 겁주려는 건 아닌데 미키 생각만 하면 자꾸 걱정이 된다. 만난 적도 없는데 꿈에 나올 정도니까. 그래도 3살이면 한창 귀여울 때겠구나. 슬슬 손도 덜 가게 될 나이 아닐까? 이건 나 혼자 생각인데 미키가 혼자 크는 게 좀 측은하지 않니? 둘째 아이는 아직 없니? 물론 돈이야 더 들 테지만 형제란 좋은 거다. 하기사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웃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바보 같은 형은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은 이 말이다. 공연한 소리를 썼는지 모르겠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다오. 그럼 또 다음 달에 편지 보내마. 치요시, 추신, 미키 사진 더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다오. 사택인 선하이츠 가사이로 퇴근하다 보니 메이다 씨 부인이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1층에 사는데 유미코와도 친하게 지낸다. 남편은 신세이전기 니시카사이 지점의 가전 매당 담당자였다. 선하이츠 가사이는 2동에 각각 8가구씩 산다. 그중 1개 동을 사택으로 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오키가 인사를 하자 마에다 부인이 뒤를 돌아보더니 바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 퇴근하세요. 오늘은 일찍 돌아오시네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으면 배송일도 없으니까요. 아휴, 정말 큰일이네요. 우리 집 양반도 전에는 세일을 하면 팔렸는데 지금은 가격을 내려도 손님이 없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아휴, 네, 정말 걱정입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나오키는 계단을 올라갔다. 마에다 씨 집 바로 위가 나오키의 집이었다. 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났다. 유미코가 주방에서 뭔가 맛을 보고 있었다. 그 손길을 멈추고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수고했어. 일찍 오네. 마에다 부인도 같은 소리를 하던데. 주방 안쪽으로 방이 2개 있다. 한쪽은 침실이고 또 한쪽은 거실로 쓴다. 나오키는 상의를 벗으면서 거실을 보았다. 미키가 카펫 위에서 자고 있다. 유미코가 아마도 담요를 덮어주었을 것이다. 옆에는 미키가 좋아하는 강아지 인형이 놓여 있었다. 조금 전에 약간 일찍 밥을 먹였어. 그랬더니 바로 자네. 오늘은 놀이터에 가서 놀았기 때문인지 피곤한 모양이야. 미키가 너무 열심히 놀아서. 놀이터에는 좀 익숙해졌나? 옷을 갈아입으며 나오키가 물었다.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야. 매일 가고 싶어 해서 큰일이라니까. 아무래도 애들은 밖에서 노는 게 신이 날 테니까.
그야 그렇겠지. 나오키는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은 뒤 식탁에 앉았다. 유미코가 얼른 음식을 옮겨왔다. 친구는 생겼나? 나오키가 물었다. 응, 제일 먼저 만난 에미짱하고 세리나짱이 제일 친한가? 하지만 다짱이라는 남자애하고도 놀아. 다짱은 미키보다 2달이나 어린데 덩치가 꽤 커. 깜짝 놀랐다니까. 거칠게 굴진 않겠지? 괜찮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다짱도 착한 아이니까. 유미코의 말을 듣고 나오키는 안심했다. 딸 하나뿐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유미코가 무사히 놀이터에서 놀기 시작한 게 대견했다. 유미코가 차린 음식을 먹으며 미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평온하고 안정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러나 이건 분명 현실이다. 별것 아닌 평범한 나날이지만 나오키에게는 보물 같은 시간들이었다.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미코가 임신을 했다. 사실 나오키는 고민했지만 유미코는 그런 눈치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임신했다는 말을 할 때도 축하해. 오늘부터 아빠라고 부를게. 라고 했다.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그래도 교회가 보이는 공원에서 싸구려 반지를 유미코에게 선물했다. 2사람만의 의식이었다. 애가 생겨 유미코의 방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었다. 나오키는 사택을 신청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지만 용케 당첨되었다. 넌 아버지로서 최초의 의무를 해낸 거야. 유미코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뽑기 운이 나쁜 편인데 당첨이 되었다고 말하자 유미코가 약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는 너무 나빴지. 하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잘 풀릴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오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 유미코의 퇴직, 아이 낳을 준비, 그리고 출산. 그렇게 계속 상황이 바뀌었다. 나오키는 닥치는 일들을 처리하기에도 벅찼다. 유미코가 오히려 침착했다. 상황이 정신없이 변해갈 때마다 유미코는 늘 말했다. 치요시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빨리 아주버님께 알려야지. 분명 깜짝 놀라겠지만 기뻐하시지 않을까? 동거를 시작한 뒤에나 결혼한 뒤에나 유미코는 늘 치요시에게 편지하는 걸 신경 썼다. 바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 편지를 쓰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독촉을 했다. 우리 미키가 걷기 시작했다는 거 아주버님께 알려드렸어? 뭐? 아직 편지 안 했다고? 빨리 쓰지 않으면 아주버님이 다음 편지를 먼저 보내시겠네. 지지난달에도 그랬잖아. 미키 이야기를 써. 이번 달 빅 뉴스로는 역시 그게 최고일 거야. 아, 그렇지. 사진도 넣어 보내드리면 어떨까? 유미코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나오키는 고마웠다. 하지만 한편으론 약간 불안하기도 했다. 치요시의 편지를 좀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열등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무리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따금 있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오키는 문 안쪽에 서서 렌즈를 통해 밖을 보았다. 머리 긴 여자가 서 있었다. 바로 옆에도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네, 무슨 일입니까? 문을 열기 전에 물어보았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제 곧 이사 올 사람입니다만 먼저 인사를 좀 드리려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오키는 문을 열었다. 밖에는 역시 2사람이 서 있었다. 여자 뒤에 있는 남자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기억이 나진 않았다. 이런 시간에 죄송합니다. 여자가 다시 한번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마치아라고 합니다. 내일 202호실로 이사 올 예정인데요. 여러모로 시끄럽게 해드릴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렷한 말투였다. 아마 씩씩한 성격일 것이다. 남편 쪽은 말없이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아, 그러시군요. 나오키도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뭐 도울 일 있으면 부담 없이 말씀해 주세요. 내일은 저도 집에 있을 테니까요. 내일은 휴일이었다. 물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내일로 이사를 잡았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여자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마치아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아니, 뭘 이런 것까지. 꾸러미를 받아들고 뒤를 돌아보았다. 유미코가 서 있었다. 202호실로 이사 오실 거래. 유미코도 웃음을 지어 보였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며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갈 눈치를 보였다. 하지만 남편 쪽은 왠지 나오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혹시 컴퓨터 매장에 있던 다케시마? 신입사원 때. 예. 제법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당황했다. 다시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 그제야 문득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 전에 격리과에 계셨던... 그래, 마치알세. 이번에 이쪽으로 돌아왔어. 지금까진 가메이도 쪽에서 근무했고. 마치아가 중얼거리듯이 소곤소곤 말했다. 그러셨군요. 컴퓨터 매장에 있을 때 두세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다. 나오키보다 한 해의 선배일 것이다. 이 사택에 자네가 있을 줄은 몰랐네. 마치아가 나오키의 시선을 피하며 손가락 끝으로 이마를 긁었다. 친한 분? 마치아의 아내가 물었다. 아니, 친한 정도는 아니고. 마치아가 변명하듯이 대답하더니 나오키와 유미코를 번갈아 보았다. 그럼 나중에 보세.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유미코가 말했다. 왠지 기분이 나쁘네. 왜? 자꾸 빤히 쳐다보던걸. 부인은 경어를 쓰는데 남편은 자기가 후배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반말을 쓰고. 회사라는 조직이 다 그렇지 뭐. 자물쇠를 걸면서 애써 밝은 말투로 말했다. 실은 내심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컴퓨터 매장에 있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치유시 문제가 드러나 직장 동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치아는 그 무렵의 일들을 알고 있다. 설마. 나오키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이미 오래전 일이다. 마치아도 잊었을 게 틀림없다. 미키가 잠에서 깼는지 응석을 부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아파트 옆에 가구업자의 대형 트럭이 도착했다. 작업복을 입은 일꾼 여럿이 바쁘게 움직이며 202호실로 짐을 옮기는 걸 나오키는 방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들여오는 가구는 모두 새 것이라 반짝반짝 윤이 났다. 문득 자기가 이사 올 때 산 새 것이라곤 테이블 뿐이었던 게 생각났다. 이삿짐 센터도 부르지 않고 젊은 부부 둘이서 끙끙거리며 짐을 옮기는 게 보기 딱했던지 아래층의 마에다 부부를 비롯해 이웃 선배들이 짐 옮기는 걸 거들어 주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친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마치아 부부의 이사는 오후 3시쯤 되어서 끝났다. 나오키가 도와주러 나갈 일은 없었다. 마치아 씨 부인이 굉장한 부잣집 딸인 모양이야. 시장을 보고 돌아온 유미코가 냉장고에 음식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친정이 세다가야에 있고 아버지가 무슨 회사 임원이래. 누구한테 들었어? 마이다 씨. 슈퍼마켓에서 만났어. 벌써 새로 이사 온 집 소문이 퍼진 모양이다. 자기들이 이사 왔을 때도 분명 이런저런 소문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행히 형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유미코가 흔드는 바람에 나오키는 눈을 떴다. 아내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왜 그래? 잠이 덜 깬 눈으로 물었다.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상한 소리? 아파트 뒤편에서? 응, 하며 유미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 뒤에는 사람이 간신히 지나다닐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 도둑고양이가 아닐까? 그건 아니야.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여. 나오키는 이부자리에서 기어나와 뒤로 난 창문을 열었다. 역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좀 전엔 들렸어. 무서워. 아무데나 불을 지르는 놈이면 어쩌지? 설마. 나오키는 웃어 보였지만 그 말을 듣자 불안해졌다. 파자마를 벗었다. 알았어. 잠깐 나가보고 올게. 얼른 옷을 갈아입은 다음 플래시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다른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다. 아파트 뒤로 돌아 플래시 스위치를 켰다. 골판지 상자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접힌 채 세워져 있다. 이삿짐 센터의 로고가 보였다. 나오키는 플래시를 끄고 돌아섰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맞은편에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 마치아였다. 접은 골판지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마치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를 하고 나면 골판지 상자 처리가 골치죠. 나오키가 조용히 말했다. 놔둘 곳이 없어서. 마치아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렇지만 저 뒤에 놔두면 곤란해요. 화재 우려 때문에 금지되어 있거든요. 2, 3일 만이야. 바로 버릴 건데 뭐. 그래도 골판지 상자는 버리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규칙을 아주 엄하게 지키셔서. 시끄러워. 알았다고. 나오키의 말을 가로막더니 마치아가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섰다. 한동안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다. 변화라고 해봐야 마치아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정도였다. 이사 온 지 2달도 되지 않아 배가 불러오는 것이 눈에 띄게 표시가 났다. 속도 위반이야. 임신 소문을 듣고 온 유미코가 저녁 준비를 하며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분명 표시가 나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렸을 거야. 우리랑 마찬가지네. 맞아. 그래도 우리가 선배지. 뭔가 축하 선물을 해야겠어. 나오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마치아와는 아주 이따금 회사에서 얼굴을 마주친다. 하지만 늘 묘하게 서먹서먹한 태도를 보였다. 인사를 해도 마지못해 받을 뿐이었다. 그날 밤 일을 아직 마음에 두고 있는 걸까? 나오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친절하게 도움말을 해준 것에 불과했지만 마치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른다.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정도 일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로부터 사흘 뒤 회사에서 돌아오자 현관에 커다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새로 산 종이 기저귀였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유미코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약국에서 받았어. 포인트를 모으면 상품과 교환해 주거든. 왜 종이 기저귀를 받았어? 미키는 이제 필요 없잖아. 달리 마땅한 게 없었어. 종이 기저귀라면 마치아 씨한테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렇지. 나오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이라도 좀 갖다 드려. 성급할지도 모르지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자 유미코가 어깨를 움츠리며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다니 무슨 소리야? 아까 가지고 갔었어. 그런데 필요 없대. 응? 설마 분명히 필요 없다고 말했어? 그야 말투는 정중했지. 우리는 종이 기저귀는 쓰지 않을 생각이니 모처럼 가져오셨지만 이건 다른 집에 드리세요. 그런 식으로 말했어. 종이 기저귀를 쓰지 않을 건가?
안 쓰는 엄마들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걸 쓰면 기저귀 떼는 게 늦어지고 아기가 너무 편해서 좋지 않거든. 우리도 미키한텐 될 수 있으면 종이 기저귀를 쓰지 않으려고 했잖아. 그렇지만 외출할 때는 편리하잖아. 유미코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어쨌든 필요 없대. 그렇게 말하는데 억지로 들이밀 수도 없잖아. 그래서 도로 가져왔다는 거야? 나오키는 종이봉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육아에 관해서야 모든 부모들이 제각각 규칙이 있겠지만 남이 선물이라고 들고 온 것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쓰건 쓰지 않건 받아두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닐까? 적어도 자기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간이 응급 세트를 갖다 주는 건데 그랬어. 유미코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마치야 부부에 관한 소문이 돈 것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의 일이었다. 토요일 저녁 미키를 데리고 쇼핑을 하러 갔던 유미코가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마치야 씨 부인이 오늘 놀이터에 나왔어. 놀이터에? 아직 아기를 낳지도 않았잖아. 아기를 낳기 전부터 나오는 여자도 있어. 출산에 대해서 다른 엄마들한테 조언을 듣고 아기를 낳은 뒤에도 금방 친해질 수 있으니까. 당신도 조언을 해줬어? 나는 별 이야기 안 했어. 놀이터에 나오는 엄마들 중에서 난 아직 한참 신참축이니까 굳이 나설 일도 없고. 어렵군. 이야기는 그걸로 끝났다. 그래서 나오키도 특별히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유미코도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사람은 지금처럼 평온한 나날이 내내 계속될 것으로 믿었다. 바로 그 무렵부터 일이 바빠졌다. 그렇다고 회사 영업이 활발해져서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영업이 안 돼 대규모 인원 정리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할 업무 분담이 늘어났던 것이다. 야근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집에 오면 귀여운 딸은 이미 잠들어 있고 유미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늦은 저녁을 먹었다. 유미코의 이야기도 별로 흥미로운 내용은 없었다. 어디서 세일을 한다기에 물건을 잔뜩 사왔다거나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뿐이었다. 결혼하면 화제가 궁해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며 나오키는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것은 어느 휴일 오후였다. 신문을 읽고 있는데 미키가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응, 놀이터 가자. 놀이터? 아, 그래. 나오키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이 별로 없어 비가 올 염려는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빨래를 널고 있던 유미코가 말했다. 아빠 피곤하셔. 나중에 엄마가 데리고 갈게. 괜찮아, 놀이터 정도는. 나도 가끔은 미키랑 산책하고 싶어. 그럼 다른 데로 가자. 셋이서 우리 외출할까? 좋아. 어디 갈래? 나오키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 딸 유원지에 갈까 아니면 동물원 갈까? 미키는 고개를 저었다. 미키 놀이터 갈래. 에이미짱하고 세리나짱하고 놀고 싶어. 나오키는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유미코가 미키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그럼 조금 있다가 엄마랑 함께 가자. 그때까지 좀 기다려. 싫어. 그 놀이터엔 가고 싶지 않아. 그 놀이터? 나오키는 아내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소리야? 다른 데도 놀이터가 있나? 유미코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러자 미키가 말했다. 그 놀이터엔 세리나짱 없어. 에미짱도 없는걸? 없어? 왜? 어디로 데리고 다니는데? 유미코에게 물었다. 유미코는 체념한 듯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 다른 놀이터에 다녀. 다른 놀이터? 왜? 왜라니 그냥 쇼핑하기 편해서.
그쪽이 차도 덜 다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이유로 애의 즐거움을 빼앗지 마. 불쌍하잖아. 하지만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유미코가 입을 다물었다. 알았어. 좋아. 미키, 그럼 아빠랑 가자. 아빠가 늘 가던 놀이터에 데려다 줄게. 빤세 하며 미키가 두 팔을 치켜들었다. 잠깐,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 자기는 쉬고 있어. 유미코가 말했다. 뭐야 갑자기. 됐어. 내가 데리고 갈게. 자기는 집에 있어. 오늘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전화가 올지도 몰라. 자기하고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걸? 내가 깜빡했어. 미키, 그럼 잠깐만 놀다 오자. 그렇게 말하며 유미코는 나갈 채비를 시작했다. 아내와 딸이 나간 뒤 나오키는 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어 금방 따분해졌다.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관리 회사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용건일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관리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호출음이 여러 번 울린 다음 들려온 것은 부재중 메시지였다. 관리 회사도 휴일에는 쉰다. 급한 연락이 있으신 분은 다음 전화번호로 걸어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왔지만 그걸 다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뭐야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잘못 알았군. 나오키는 지갑과 열쇠를 집어들었다. 자기도 딸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미키가 가는 놀이터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걸어가면서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미코는 쇼핑하기 편하다며 요즘은 미키를 다른 놀이터로 데려간다고 했다. 그런데 이쪽 놀이터가 쇼핑하기에 불편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교통량도 별로 많지 않았다. 놀이터가 보였다. 나오키는 장난기가 동했다. 몰래 다가가 아내와 딸을 놀라게 해주려고 생각했다. 놀이터 주위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나오키는 나무 뒤에 숨어서 움직였다. 아내와 딸은 틀림없이 모래밭과 그네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미키가 거길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놀이터 한 복판에서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들 몇이 축구 흉내를 내며 놀고 있었다. 배드민턴을 치는 커플의 모습도 보였다. 이윽고 모래밭 근처까지 왔다. 나무 뒤에 숨어 고개를 내밀었다. 바로 미키의 모습이 보였다. 모래밭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다. 유미코도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다. 다른 애들은 보이지 않는다. 모처럼 왔는데 세리나짱하고 에미짱을 만나지 못한 모양이다. 다들 모이는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막 아내와 딸을 부르려고 할 때였다. 미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나오키 반대쪽을 바라보았다. 그쪽엔 미키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애가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여자의 손엔 작은 바구니가 들려있다. 모래밭에서 놀기 위한 도구인 모양이다. 나오키는 이제야 미키 친구가 나온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는 유미코를 보고 고개를 한번 숙이더니 딸의 손을 잡아당겼다. 그러곤 이내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여자의 볼멘 표정이 나오키에게도 보였다. 미키는 그런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유미코가 딸의 관심을 모래밭으로 되돌리려는 듯 모종삽을 미키에게 내밀었다. 그걸 본 나오키는 어떤 상황인지 금세 눈치챘다. 유미코가 미키를 이 놀이터에 데리고 오지 않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아내의 심정도. 나오키는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말없이 아내와 딸에게 다가갔다. 먼저 그를 발견한 사람은 유미코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만 크게 떴을 뿐이다.
남편의 표정에서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아빠! 미키가 나오키를 보았다. 딸이 좋아라 하면서 달려왔다. 그러다 모래밭에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났다. 그래도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다. 나오키는 허리를 굽혀 딸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니? 응, 그치만 세리나 짱은 없어. 에미 짱은 가버렸고. 조금 전 그 아이가 에미 짱인 모양이다. 그래? 나오키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은 뒤 일어서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유미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야? 봤어? 응, 하며 나오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걱정돼서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말하기도 힘들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된 일들이 떠올라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다. 벤치에 걸터 앉아 딸이 모래밭에서 노는 걸 바라보며 나오키는 아내에게서 사정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고 아내가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었다. 아내의 말을 빌리면 어느 날 갑자기 다들 태도가 변했다고 했다. 특별히 무슨 소리를 들었거나 노골적으로 심술궂게 굴거나 한 일은 없지만 왠지 변했어. 서먹서먹하다고 해야 할까? 인사를 하면 받아주긴 하지만 전처럼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없어졌어. 쇼핑을 하러 가서 우연히 마주쳐도 금방 다른 데로 다들 가버려. 놀이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키가 따돌림을 당하나?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가 나오면 다들 얼른 돌아가 버려. 우리가 먼저 와 있으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고 조금 전처럼. 그래서 다른 놀이터에 다니게 된 거야? 뭐 그렇지 라고 유미코가 대답했다. 우리가 있으면 다른 애들이 여기서 놀 수 없어. 그러면 치근하잖아 애들이. 그러곤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나도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나오키는 팔짱을 꼈다. 왜 그렇게 된 거지? 유미코는 대답하지 않았다. 몰라서 대답을 않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이다. 나오키도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마치야 부부가 원인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오키의 형이 복역 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마치야뿐이다. 그리고 유미코 말에 따르면 이웃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이사를 오고부터이다. 마치아의 부인이 놀이터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틀림없이 그 여자가 놀이터에 나온 엄마들에게 다케시마 집안의 비밀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언젠가 유미코가 종이 기저귀를 갖고 갔을 때 받지 않았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납득이 간다. 골판지 상자 때문일까? 나오키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밤의 일이 불씨가 되어 마치아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 걸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으려나? 나오키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뭐라고? 그런 표정으로 유미코가 나오키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나오키는 말을 이었다. 어쩔 수 없잖아. 나는 견딜 수 있지만 당신이나 미키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다른 곳으로 우리 이사 가자. 유미코가 눈썹을 찡그렸다. 자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응? 응이라니. 유미코가 오래간만에 간사히 사투리를 썼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거 잊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으며 살자고 했잖아. 이웃 사람들이 피하는 게 뭐가 대단해. 별거 아니야. 적어도 자기가 지금까지 당해온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견뎌낼 거야. 하지만 미키도 있고. 나오키의 말에 유미코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들었다. 미키는 내가 지킬 거야. 절대로 그 애가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저 아이에겐 콤플렉스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아.
부모가 도망 다니면 애들까지 비굴해져 버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오키는 유미코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야 없지. 힘내셔, 미키 아빠. 유미코가 나오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오키, 잘 지내니? 나는 요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주 재채기를 한단다. 하지만 같은 방에 있는 녀석들은 감기가 아니라 화분증일 거라고 하는구나. 화분증이라는 건 봄에만 생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그 녀석은 가을에도 걸린다고 하더구나. 뭐 어쨌든 나는 감기약을 먹고 있다. 별로 큰일은 아니니 곧 낫겠지. 그런데 우리 미키는 어떻게 지내니? 놀이방에는 잘 다니나? 지난번에 재수씨가 보낸 편지를 읽다 보니 아직 애기처럼 굴어서 걱정이라고 하던데. 하기야 어머니들은 늘 엄격하니까. 게다가 재수씨는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미키가 평범하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편지에 썼지만 미키도 이제 손이 덜 가게 된 것 같고 슬슬 둘째 애 만드는 걸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미키도 혼자면 쓸쓸하잖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수씨도 아무 대답이 없던데. 역시 어려울지도 모르겠구나. 이따금은 네 답장도 읽어보고 싶구나. 엽사라도 괜찮으니 보내다오. 그럼 다음 달에. 치우시. 치우시가 보낸 편지를 다시 읽으며 나오키는 한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다. 검열을 하기 때문에 과격한 내용은 쓸 수 없을 테지만 편지를 읽다 보면 교도소 안엔 마치 악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요즘은 내내 답장 쓰는 일을 유미코한테 맡겼다. 원래 편지를 잘 쓰지 못하고 쓸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따금은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까? 지금 심경을 그대로 쓰면 치유시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늘어놓게 될 것 같았다.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숨기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이야기만 쓸 수도 없었다. 그런 일들을 매달 꼬박꼬박 해내고 있는 유미코가 새삼 대단해 보였다.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가 지나고 있었다. 놀이방으로 미키를 데리러 간 유미코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늦어지는 이유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몇 분 후 밖에서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유미코가 남편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딸에게 주의를 줬다. 양치질해. 손도 씻고. 미키는 대답도 하지 않고 세면대로 달려간다. 시킨 일을 서둘러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것이다. 딸은 요즘 좋아하는 만화 영화에 정신이 팔려 있다. 어땠어? 나오키는 아내에게 물었다. 유미코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나오키 맞은편에 앉았다. 일단 조심하라고 하긴 하겠지만 어린애들이라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대. 원장이 그렇게 말했어? 응, 하고 유미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냥 참고 살라는 얘기야? 나한테 화내지 마. 나오키는 한숨을 쉬었다. 미키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예상대로 텔레비전 스위치를 켰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넣더니 늘 앉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저 자세를 취하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 빙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놀이방을 옮기는 방법도 있대. 유미코가 말했다. 골치 아프니 털어내겠다는 건가? 그렇지 않겠어? 나오키는 혀를 차며 옆에 놓인 찻잔을 움켜쥐었다. 안이 비어있다. 그걸 보고 유미코가 찻주전자를 닦기 시작했다. 미키 문제로 의논하고 싶은 게 있다며 놀이방에서 전화가 온 것은 어제였다. 나오키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지만 유미코가 그럴 필요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무슨 이야기 할지 대충은 알아.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미키가 뭘 잘못했나? 미키라고 해야 하나? 다른 애가 좀 그랬어. 다른 애가? 무슨 일인데? 말을 흐리는 유미코를 추궁해보니 사정이 이해가 되었다. 말하자면 그 차별이 미키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유미코가 말해주지 않으면 놀이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키로선 알 방법이 없었다. 유미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은 더욱 그랬다. 실제로는 꽤 일찍부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다른 아이들이 미키를 전혀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았다. 놀이방 선생님이 그러면 못 쓴다고 주의를 주면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미키하고는 놀면 안 된다고. 놀이방 측에서 몇몇 보호자에게 그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누구도 다케시마 미키를 따돌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될 수 있으면 자기 아이가 미키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 문제에 관한 의논이 오늘 있었던 것이다. 원장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상한 소문이 난 것 같아. 이상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소문인데? 아주버니가 곧 출소할 거라는 소문.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오면 우리 집으로 올 거라는. 무슨 소리야 그게? 나오키는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뜬금없는 말은 아니었다. 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최근 총무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자네 형이 곧 석방된다는 게 사실인가? 라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그 남자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빨리 알려주게. 그리고 만에 하나 일찍 출소하더라도 형님을 지금 살고 있는 사택에서 지내게 하는 건 피했으면 하네. 사택 규칙에도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식 이외에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했지만 그 직원은 별로 믿는 것 같지 않았다. 나오키는 미키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비디오에 빠져 있다. 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어리석은 자신이 한탄스러웠다. 미키는 놀이방에 다니면서도 이야기를 나눌 상대나 함께 놀 아이들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만화 영화에 몰두했을 것이다. 저 작은 가슴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놀이방, 역시 옮기는 게 좋을까? 나오키가 힘없이 말했다. 새로 차를 끓이고 있던 유미코가 놀란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쩔 수 없잖아. 도망치지 않으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미키를 지켜주는 게 최우선이니까. 그래도 유미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치우시 문제가 이웃에 알려지고 나서도 아내는 결코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무시하려는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고 동네의 주부 활동에도 솔선해서 나갔다. 지금까지 이 사택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놀이방 안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놀이방만이 아니다. 앞으로 미키의 장래에 어떤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아주버니 편지 읽었어? 유미코가 테이블 위를 쳐다보았다. 응, 우리 심정은 알지도 못하고 태평한 소리나 하더군. 답장 보내야겠네. 그러곤 편지로 손을 뻗었다. 감기는 다 나으셨나? 미소까지 짓는 아내를 보며 나오키는 말없이 살짝 고개를 저었다. 나오키가 히라노 사장과 다시 만날 기회를 얻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사장이 시차를 위해 지점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동료들한테 들었다. 창고에도 들를 거라고 했다. 그날 오후
히라노는 물류과장의 안내를 받으며 나오키가 있는 창고에 모습을 드러냈다. 물류과장 말고도 두 사람이 더 뒤를 따르고 있었다. 나오키는 쌓아올린 골판지 상자 옆에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물류과장이 혹시 질문을 받게 되면 나오키가 대답하라고 했었다. 히라노 사장은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약간 더 야위어 보였다. 그러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천천히 걷는 자세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물류과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따금 주위를 둘러보았다. 히라노 일행이 나오키 옆으로 다가왔다. 나오키는 입술을 핥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분명 말을 걸어올 거라고 확신했다. 자그마한 사장의 눈이 자기를 쳐다보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오키의 예상은 빗나갔다. 사장은 자기한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보폭으로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몇 초 뒤 나오키의 눈에 사장의 야윈 뒷모습이 들어왔다. 나오키는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히라노 사장 입장에 보면 나오키는 수많은 사원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 몇 해 전 형이 교도소에 있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기억할 테지만 얼굴까지는 기억을 못할 게 틀림없다. 잊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가령 기억한다고 해도 이제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짝사랑이었군. 나오키는 자조 섞인 웃음을 지었다. 사장의 시찰이 끝나고 약 1시간가량 지났을 때였다. 물류과장이 나오키에게 오더니 급히 매장 5층에 있는 회의실로 몇 가지 상품을 옮겨달라며 목록을 건넸다. 이게 뭡니까? 메모를 보며 나오키가 물었다. 그걸 가져가면 돼, 빨리. 그야 상관없지만. 아마 불시 점검이겠지. 과장이 말했다. 보장 상태 같은 걸 점검하려는 게 아닐까? 그러니 실수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오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지시받은 제품을 짐수레에 싣고 창고를 나섰다. 맞은편에 있는 매장 건물로 들어가 업무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회의실 문을 노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회의실엔 디귿자 모양으로 늘어선 탁자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회의실은 이곳 말고 없다. 일단 상품을 내려놓으려고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을 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물건은 여기 두면 되겠죠? 거기까지 말하다 멈췄다. 히라노 사장이 싱글싱글 웃으며 서 있었다. 혼자였다. 아, 사장님. 거기 두면 되네. 히라노 사장이 뚜벅뚜벅 창 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서 밖을 바라본 뒤 나오키를 돌아보았다. 오래간만이군. 잘 지내나? 아, 네, 그럭저럭. 나오키는 안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모자를 벗었다. 과장한테 들었네. 결혼했다더군. 축전도 치지 못해 미안하네. 아, 아닙니다.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나? 하긴 식 같은 거야 안 올려도 상관없지. 어쨌든 축하하네. 들으니 애도 있다고 하던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은 건가? 아, 네, 그런. 나오키가 웃었다. 자기가 생각해도 왜 웃는지 알 수 없었다.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아니, 뭐야. 아직은 표정이 산뜻하지 않군. 뭐 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있나? 히라노의 말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들었다. 사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만약 사장님을 뵙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뭔데? 전에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자 가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느냐이다. 라고요. 분명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지.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잘 풀린 일도 있습니다. 아내도 아주 잘해주어서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과거형이군. 히라노 사장은 웃음을 머금은 채 가까이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 저나 아내는 괜찮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입장도 이해하고요. 거기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히라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 나오키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더듬더듬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딸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듣더니 히라노가 고개를 몇 차례 끄덕였다.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표정은 아니었다. 자네는 분명 그때 내가 한 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반영하려 한 것 같군. 좋은 부인도 만난 것 같고. 참 잘된 일이네. 하지만 지금 자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쉬운 부분이 있네. 그건 자네가 아직도 내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걸세.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오해라고 하면 자네한테 너무 심한 말이 되려나? 하지만 약간은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넨 아직도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걸세. 자네나 자네 집사람이나 말이야. 나오키는 고개를 들었다. 어금니를 깨물었다. 자기는 몰라도 유미코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마음에 걸렸다. 딸이 차별받는 것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문제만은 아무리 히라노 사장이라도 긍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나오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야겠지. 사장은 태연하게 말했다. 생각해보게 살인 강도범이야. 그런 사람과 누가 이웃이 되고 싶어 하겠나. 전에도 내가 말한 것 같은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도망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차별을 당하더라도 길이 열릴 것이다. 자네 부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지. 젊은이들다운 사고방식일세. 하지만 그것 역시 투정이라고 생각하네. 자네들은 주위 사람들이 그 모든 걸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고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다고 해보세. 심리적으로 어느 쪽이 더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하나. 자네들일까? 주변 사람들일까? 그야 대답할 수가 없었다. 답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히라노 사장의 이야기를 이해 못한 것도 아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별을 계속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린 딸에게 그런 걸 요구해야 하는 겁니까? 사장에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사장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나오키를 올려다보았다. 정정당당하다는 게 자네 부부의 키워드인 것 같으니 내가 감히 이야기하겠네. 언제 어느 때나 정정당당한 게 자네들에게 정말로 힘든 선택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네. 다시 말하면 매우 선택하기 쉬운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 히라노는 나오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가에 미소를 짓더니 헛기침을 하며 시계를 보았다. 이제 슬슬 다음 스케줄 시간이군. 수고했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 같은 건 없네.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문제야. 자네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수고했네. 라고 히라노 사장이 다시 한번 말했다. 눈빛이 엄해져 있었다. 나오키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다. 사장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동안에도 나오키는 그 생각을 했다.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걸까? 사장은 선택하기 쉬운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오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보더라도 결코
편한 길은 아니었다. 유미코도 고생이 무척 많았다. 정정당당하게 살기 위해, 도망치지 않으며 살기 위해 그 모든 걸 감당해왔다. 혹시 그게 잘못이라는 말일까? 사장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오키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사장도 당연히 구경꾼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나오키에 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한테 가르침을 얻으려 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창고로 돌아오자 과장이 달려왔다. 다케시마, 큰일 났네. 얼른 집에 가보게. 숨을 헐떡이며 과장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답니까? 자네 부인이 다친 모양이야.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이 병원으로 옮겼다는군. 과장이 메모를 내밀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 네? 경찰이요? 아무래도 날치기를 당한 것 같아.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넘어진 모양일세. 자전거?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일단은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메모를 받아들었다. 옷을 갈아입은 뒤 바로 휴대전화로 집에 전화를 해보았다. 부재중 메시지만 나왔다. 회사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다 넘어졌다. 그 말을 듣고 유미코가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되었지만 미키도 마음에 걸렸다. 사고가 날 때 미키는 어디에 있었을까? 유미코는 자전거 뒷좌석에 어린이용 시트를 붙였다. 미키를 거기에 태우고 여기저기 다니는 일이 잦았다. 병원으로 가자 입구에 순찰차가 세워져 있었다. 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걸 곁눈으로 보면서 현관으로 달려들어갔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대자 담당 여직원이 환자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려주었다. 나오키는 직원이 가르쳐준 대로 4층으로 올라갔다. 그곳 대기실 앞에 경찰관이 있었다. 나오키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대기실 안에 유미코가 있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유미코! 대기실 입구에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유미코는 양복을 입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내가 나오키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아, 자기... 그러곤 앞에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제 남편이에요. 남자가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했다. 관할 경찰서의 안도라는 형사였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넓은 어깨가 단단한 인상을 풍겼다. 다친 데는 괜찮아? 나오키가 물었다. 난 괜찮아. 타박상을 약간 입었을 뿐이야. 그보다는 미키가... 미키... 역시 그랬구나 싶었다. 미키도 자전거에 타고 있었어? 유미코는 면목이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혀서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 지금 응급실에 있어. 뭐라고? 나오키는 얼굴을 찌푸렸다. 놀이방에 데리러 갔다 돌아오면서 은행에 들렀어. 그리고 나와서 조금 가다가 갑자기... 아내가 고개를 푹 숙였다. 옆에 검은 숄더백이 놓여 있었다. 아내가 늘 갖고 다니는 백이다. 소매치기는 그걸 빼앗으려고 했을 것이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날치기를 당할 때 얼른 백을 놓으면 되는데 엉겁결에 꼭 붙들고 놔주지 않다가 넘어지는 거죠. 안도 형사가 설명했다. 날치기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 나오키는 아내에게 물었다. 아니, 오토바이였어. 내가 약간 속도를 늦춘 사이에 갑자기. 내가 백을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차피 큰 돈이 들어있던 것도 아닌데. 아내를 꾸짖을 순 없었다. 그럴 때는 누구라도 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엉겁결에 꽉 잡을 것이다. 나오키는 안도 형사를 쳐다보았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군요. 형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비슷한 날치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인을 날치기 한 녀석도 같은 놈일지 모릅니다. 이번엔 마침 목격자가 있어서 상당히 유력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도 형사에 따르면
유미코가 날치기를 당하기 직전 범인과 스친 주부가 있었다고 한다. 그 주부가 오토바이의 색깔과 범인의 복장을 기억했던 모양이다. 범인은 근처에서 은행을 지켜보며 적당한 타깃을 노리고 있었을 거라고 안도 형사가 말했다. 미안해. 유미코가 고개를 숙였다. 내 탓이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전거를 2인승으로 개조했어. 넘어질 경우 미키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뭐해. 유미코가 자전거 뒷자리에 미키를 태우고 다닌다는 건 나오키도 진작에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니 자기한테도 책임이 있는 셈이다. 머리만 다쳤어? 아내에게 물었다. 머리하고 무릎을 약간 다친 것 같아. 하지만 무릎은 금방 나을 거야. 그래? 나오키는 미키의 얼굴에 상처가 남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계집애라 얼굴에 상처가 남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미코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았다. 물론 그것도 미키의 의식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다. 안도 형사는 두세 가지 질문을 더하고 대기실을 나갔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봤자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단 둘이 남자 대화가 끊어졌다. 이윽고 유미코가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지금껏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는 소리 한번 하지 않던 아내다. 그런 아내가 우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다. 나오키는 자기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얼굴도 모르는 범인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꼈다. 왜 하필이면 아내를 노렸을까? 형사 말로는 은행 앞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거라고 한다. 결국 유미코와 미키를 범행하기 쉬운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몇십 분 뒤 젊은 간호사가 나타났다. 일단 급한 조치는 끝났다고 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까? 나오키는 먼저 그렇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돌아왔어요. 지금은 약을 먹여 재웠습니다만. 나오키 옆에서 유미코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딸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리 오시죠. 나오키와 유미코는 간호사를 따라 응급실로 들어갔다. 제일 가장자리 병상에 미키가 잠들어 있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았다. 머리맡에 놓인 여러 의료기기가 새삼 나오키를 긴장시켰다. 주치의라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CT도 찍었습니다만 다행히 손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뇌파도 지극히 정상이고요. 의사는 침착한 말투로 말했다. 제가 말을 걸었더니 반응을 하더군요. 다행이군요. 나오키는 그렇게 말하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외상은? 유미코가 물었다. 넘어지는 바람에 이마가 몇 군데 찢어졌습니다. 그 상처로 작은 돌 같은 게 피부에 박혔는데 그걸 꺼내려면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살짝 상처가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나오키는 고개를 들었다. 네? 상처가 남는다고요? 앞머리를 내리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형기술이 발달해서 레이저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의사의 낙관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나오키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날치기범이 잡힌 것은 사건이 난 지 닷새 만의 일이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먼저 그럴듯한 인물이 떠올랐고 게다가 지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유미코가 빼앗길 뻔했던 백에 용의자의 지문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범인은 옆 동네에 사는 마이야마 시게카즈라는 21살의 청년이었다. 범인이 체포된 다음 날 유미코가 경찰에 불려갔다. 집에 돌아온 유미코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오키를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 남자 얼굴을 봤어. 형사가 그 남자가 틀림없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날치기를 당할 때 범인은 헬멧을 쓰고 있었거든. 그렇지만 그 녀석이 인정했잖아. 자기가 했다고. 유미코는 여전히 힘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문도 일치하고 범인이 틀림없다고 형사가 그랬어. 나를 부른 건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 난 범인을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만나지 못했어? 그럴 필요가 있을 땐 다시 부르겠대. 왠지 맥이 풀리네. 경찰은 강도상해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럼 앞으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유미코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만 하던데. 나오키는 왠지 석연치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도록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다. 범인이 아직 구류 상태인지 구치소로 넘어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나오키는 문을 살짝 열었다. 밖에 나이 든 남녀가 서 있었다. 나오키를 보더니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다케시마 씨 되시죠? 남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저희는 마이야마 시게카즈의 부모입니다. 마이야마, 두 사람이 다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번에 제 자식이 큰일을 저질러 정말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 찾아뵙고 사죄를 드려야겠기에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남편 옆에서 부인도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나오키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어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다.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자기, 뒤에서 유미코가 불렀다. 들어오시라고 하지? 그래. 나오키는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마이야마 부부에게 말했다. 일단 들어오시죠. 좁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하며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서는 미키가 막 텔레비전 게임을 시작하려던 중이었다. 유미코에게 말해 딸을 옆방으로 들여보냈다. 미키의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다. 마이야마 부부가 그걸 보았던 모양이다. 두 사람이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유미코가 방석을 권했지만 두 사람은 앉으려 하지 않았다. 맨 바닥에 앉더니 두 사람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따님을 보니 새삼 제 자식놈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개를 숙여 사죄드린다 해도 다케시마 씨의 분이 풀릴 리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라도 괜찮다면 때리시건 발로 차시건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남자가 다다미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혔다. 옆에서는 부인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고개를 드세요. 유미코가 말했다. 아무리 그러셔도. 그렇지. 유미코가 동의를 구했다. 나오키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이 사과하신다 해도 제 딸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남편이 말하자 부인이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죄도 꽤 있다고 하던데 댁에서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셨나요? 부끄럽게도 자식놈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온 뒤 일단 취직은 했는데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는 빈둥거리며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야단을 쳐도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 모양입니다. 저러다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만 이런 일이. 남편이 머리를 저었다.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놈은 어차피 감옥에 갈 테지만 따님의 치료비를 비롯해 최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이가 든, 그것도 아마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성껏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보며 나오키는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나오키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나름대로 배상 청구는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두 분 말씀을 냉정한 상태로 들을 수가 없군요. 미안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오늘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이 한마디는 드려야겠기에 찾아뵈었습니다. 불쑥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마이야마 부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돌아갔다. 그들이 떠안기듯 두고 간 꾸러미는 유명한 과일 가게의 선물 세트였다. 손님이 돌아가자 미키가 옆방에서 나와 얼른 게임을 시작했다. 나오키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 뭔데? 나오키는 입술을 핥았다. 하나는 대단하다는 사실. 자식이 체포되어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피해자의 집에 사과하러 오는 것. 어지간해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지. 적어도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나오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 못했다고 해야겠지. 난 결국 한 번도 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건 죄에 따라 다르겠지. 저 사람들도 만약 자식이 저지른 죄가 살인이었다면 유족들 집을 찾아가지는 못하지 않았겠어? 날치기 때문에 다친 정도니까 좀 더 쉽게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럴까? 나오키는 턱을 귀었다. 또 하나는 뭐야? 유미코가 물었다. 나오키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또 하나는 착하다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재판 결과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야. 분명 아주 착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자식에게 야단도 치지 못했겠지. 그게 뭐가 착하다는 거야? 착한 사람들이야. 그건 확실해. 하지만 말이야. 나오키는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벅벅 긁었다. 그 손을 멈추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미키와 당신이 받은 상처를 지워줄 수는 없어. 그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난 너무 괴로웠어. 숨이 막힐 것 같았어. 난 그때 깨달았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해했어. 무슨 얘기야? 정정당당하면 그만이라는 것,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그건 자기 만족일 뿐이야. 사실은 더 힘든 길을 선택해야 했던 거야. 그날 밤 나오키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형, 잘 지내? 오늘도 또 교도소 안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겠구나. 형이 거기 들어간 지 몇 년이 흘렀나? 이제 슬슬 석방될 날이 기다려지겠지. 하지만 나는 오늘 형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만 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편지가 내가 형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는 거야. 또 앞으로 형한테서 오는 우편물은 수취 거부를 할 거야. 그러니 이제 편지를 쓰지 않아도 돼. 갑자기 심한 이야기를 적었어. 형이 무척 놀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물론 괴롭기도 했지.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야 할까? 솔직히 얘기하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 나는 지금까지 살인 강도범의 동생이란 딱지를 붙이고 살아왔어. 유미코는 살인 강도의 재수가 된 거지. 그리고 미키에겐 살인 강도범의 조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 그걸 거부할 수는 없겠지. 어쨌든 사실이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딱지를 붙이는 걸 원망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 언제 누구한테 해를 입을지 모르는 세상이야. 누구나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지. 이렇게 힘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표시라도 해둘 수밖에 없을 거야. 딱지가 붙은 사람에겐 그런 인생밖에 없을 거야. 나는 살인범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음악이란 꿈을 버려야만 했어. 또 사랑하던 여자와의 결혼도 포기해야 했지. 취직한 뒤에도 그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부서를 이동했어. 유미코는 이웃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미키도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과 만날 기회를 빼앗겼어. 그 애가 장차 어른이 되어 예를 들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 큰아버지가 살인범이었다는 게 드러나도 상대방 부모가 우리 미키와의 결혼을 축복해 줄까?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편지에 쓴 적은 없어. 공연히 형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 내 생각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더 빨리 형에게 했어야 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형이 치러야 할 죗값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부터 나는 형의 동생이라는 생각을 버릴 거야. 앞으로 형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겠어. 형과의 과거도 모두 지울 생각이야. 그러니 형도 몇 해 뒤 출소하더라도 우리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뒤부터 다케시마 나오키라는 사람은 형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생각해줘. 형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이런 내용이라 정말 안타까워. 부디 몸조심하고 멋지게 갱생하길 바랄게. 이건 동생으로서의 마지막 바람이야. 나오키. 서류를 훑어본 뒤 인사과장이 눈치를 살폈다. 곤혹스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담겨있는 듯한 눈이었다. 정말 괜찮겠나? 인사과장이 다시 확인했다. 네,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나오키는 확실하게 잘라 말했다. 인사과장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더니 서류 제일 밑에 있는 사각형 공간 한 곳에 그걸 찍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나오키에게 내밀었다. 회사를... 거기까지 말하곤 인사과장이 입을 다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닐세. 나오키는 고개를 숙였다. 인사과장의 얼굴을 바라본 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인사과장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회사를 원망하나? 그 물음에 대한 나오키의 대답은 이랬다. 원망이라뇨. 오히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거짓 없는 진심이었다. 그 뒤 나오키는 총무과와 건강보험과에 들러 각 부서의 책임자로부터 서류의 도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물류과장을 찾아가면 모든 도장을 받는 셈이다. 그러면 사직서가 완성된다. 물류과장이 보이지 않아 나오키는 창고로 갔다. 그래봐야 남은 업무는 없었다. 업무 인계는 거의 끝났다. 정식 퇴직일은 2주 뒤지만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2주치 유급 휴가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을 때 유미코는 반대하지 않았다. 쓸쓸하게 웃으며 그럼 당분간 힘들겠네 라고 했을 뿐이다. 사실 앞으로는 아내가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을 가능한 한 줄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인기척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히라노 사장이 양복 상의를 벗은 차림으로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작업용 모자를 쓰고 있다. 오늘이 아니면 자네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나오키는 고개를 숙였다. 뭐 그런 인사는 치우고. 사장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골판지 상자 위에 걸터 앉았다. 형하고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 나오키는 잠시 망설이고 나서 대답했다. 인연을 끊었습니다. 후 하듯이 히라노 사장이 입을 오므렸다. 그걸 본인에게 알렸나? 네, 편지에 썼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그런가? 범죄자인 형하고는 인연을 끊고 자네 과거를 아는 사람들한테서는 도망을 치는 거로군. 히라노 사장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게 자네가 선택한 길이군. 옳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히라노 사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결단에 대해 어쩌면 사람들이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군. 남의 눈 때문에 가족의 인연을 끊다니 무슨 짓이냐. 형기가 끝난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때 기댈 수 있는 건 가족뿐이다. 그런 가족이 식구를 버려도 되는가 하면서 제가 결혼하지 않고 또 딸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길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텐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형과 아무런 죄도 없는 아내, 양쪽 모두를 구하려고 했던 게 제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넨 잘못한 게 없어.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했을 뿐이지. 하지만 실제로 뭐가 옳은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걸세. 방금 자네가 이야기했듯이 말이야. 다만 이 말만은 해주고 싶네. 자네가 선택한 길은 간단한 길이 아닐세.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보다 더 괴로울지도 몰라. 어쨌든 정정당당하다는 명분은 없네. 모든 비밀을 자네 혼자 끌어안고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혼자 해결해야 해. 물론 때론 부인이 도와줄지도 모르지만.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나오키는 히라노 사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내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을 작정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내와 딸을 지킬 겁니다. 히라노가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형을 원망하나? 그야 원망한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인연을 끊었으니 원망할 일도 원망을 받을 일도 없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가? 그럼 그건 됐고. 사장은 골판지 상자에서 일어서더니 나오키 쪽으로 걸어왔다. 잔뜩 주름진 오른손을 내밀었다. 나한테도 좋은 경험이었네. 자네를 만나서 다행이었어. 고맙네. 나오키는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말없이 사장의 야윈 오른손을 잡았다. 데라오 유스케한테서 연락이 온 것은 더위가 막 한풀 꺾이기 시작한 9월 중순이었다. 전화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나오키는 데라오인 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래간만에 듣는 목소리라 그렇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목소리가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평소엔 노래를 하니 다른 때라도 목을 쉬게 해줘야지. 입술만 살짝 움직여 속삭이듯이 말이야. 이 나이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남자답지 않다고 하는 통에 난처하긴 하지만 검은 가죽 바지를 입은 데라오가 다리를 꼬며 웃었다. 학창 시절부터 마른 몸매였지만 더 야윈 것 같았다. 게다가 안색도 그리 좋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케부쿠로역 앞에 있는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다. 데라오가 얼굴 좀 보자고 했기 때문이다. 나오키는 현재 이 근처에 있는 전자제품 상점에서 일하고 있다. 8시까지 근무지만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 시간을 이용해 옛 친구와 만난 것이다. 직장도 옮기고 이사도 하고 여러모로 힘들었겠다. 데라오가 말했다. 뭐 그렇지 하며 나오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한다는 소식은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렸다. 데라오하고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매년 연하장을 보내기 때문에 자연히 알려준 셈이 되었다. 밴드는 어때? 잘 돼? 나오키가 물었다. 고전하고 있어. 텔레비전 같은 데도 거의 나온 적이 없으니 너도 눈치챘겠지만 회사에서도 거의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다음 CD를 낼 예정이긴 한데 별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는 상태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역시 그랬나? 나오키는 커피를 마시며 그런 생각을 했다. 그동안 음악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그쪽 관련 잡지도 많이 읽었다. 물론 데라오와 예전 동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페시움이라는 밴드 이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다. 요즘 부모님한테 자주 잔소리를 들어.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부모님 눈에는 우리가 일을 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야. 데라오가 씁쓸하게 웃었다. 다른 친구들은 어때? 다들 꾸준한가? 일단 지금까지는. 데라오가 잠깐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는이라니. 고타 녀석 기억나지? 그 녀석이 그만두겠대. 나오키는 놀라서 데라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어떡해? 그만두고 싶다는 걸 억지로 잡아둘 수 없지. 녀석이 빠지면 아스시와 게니치도 마음이 흔들릴 텐데. 데라오가 웃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바람 앞에 등 뿌린 셈이지. 이야기를 듣다가 나오키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자기도 함께 밴드를 계속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성공했을 거라고 단정할 순 없다. 아마 음악 세계는 더 어려울 것이다. 함께 계속했다면 지금의 데라오와 같은 입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자 터무니없는 이유이기는 해도 몸을 뺀 게 잘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넌 어떻게 지내? 딸 이름이 미키라고 했나? 전화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재밌게 지내는 것 같던데. 뭐 그럭저럭 살아. 월급도 몇 푼 안 되고 아내한텐 힘든 일만 시키고 있어. 유미코라면 잘해 나갈 거야. 데라오가 고개를 끄덕이고 약간 등을 펴더니 나오키를 쳐다보았다. 형하고는 어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아? 나오키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했다. 형하고는 인연을 끊었어. 이젠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아. 지금 사는 집 주소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래? 데라오가 약간 당황한 모양이다. 지금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형에 대해 몰라. 이웃이나 미키가 다니는 놀이방 사람들도 우리가 살인 강도범의 가족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꾸 있지. 그래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어. 미키가 밝아진 것도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하고 나서야. 그 뒤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이매진이야. 나오키의 말에 뭐? 하며 데라오가 눈을 크게 떴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 그런 건 상상에 불과해. 인간이란 차별과 편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지. 데라오의 눈을 바라보며 나오키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선을 피한 것은 데라오였다. 이매진이라. 네가 우리 앞에서 처음 불렀던 곡이지. 나 지금도 그 노래 좋아해. 나오키는 슬쩍 웃었다. 데라오가 앞에 있는 커피컵과 물잔을 옆으로 치우더니 테이블에 두 팔꿈치를 얹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이매진, 다시 한번 불러보지 않겠니? 뭐? 나하고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음악이 싫어진 건 아닐 테지. 그게 무슨 농담이야. 농담 아니야. 우리 곧 콘서트를 할 예정이야. 거기 같이 나가보지 않을래? 게스트, 우정 출연 말이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해야 하나? 나오키는 픽 웃었다. 고타하고 아스시가 빠질 것 같아서 날 끼워 넣으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난 음악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혼자 해도 상관없어. 그럴 각오도 되어 있고. 그래서 실은 작년부터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어. 뭔데 새로운 일이라는 게? 위문 콘서트. 위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거지. 아스시하고 다른 녀석들도 참가한 적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나 혼자 하고 있어. 왜 그런 걸?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모색이지. 음악이란 뭘까? 음악은 무엇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시작했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벌이는 전혀 안 돼. 교도소에서 의뢰가 오는 것도 아니지. 완전 자원봉사야.
밴드가 깨지려 하는데도 이 녀석은 변함이 없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여전히 꿈을 쫓고 있다. 그 꿈은 단순히 음악으로 인기를 얻고 싶다는 것 따위가 아니다. 조금 전 함께하지 않아서 다행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게 슬쩍 부끄러웠다. 이번 공연은 지바야. 데라오가 그렇게 말하며 나오키를 쳐다보았다. 나오키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데라오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하자는 거야?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아줘. 세상 사람들 관심을 끌어모으고 싶어서 너한테 함께 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무엇보다 관객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게 필요해. 지금까지 몇 차례나 해봤지만 아무래도 관객과의 거리감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한번 연주해보고 싶어. 다리를 돕는 게 내 역할인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너하고 네 형 이야기는 절대로 비밀로 할게. 물론 네가 화제를 만들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단순한 참견. 데라오가 말했다. 지바에서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일 먼저 네 생각이 났어. 아직 형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더군. 네가 뭔가를 탁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면회도 가지 않잖아.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형하고는 인연을 끊었어. 그건 알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하지만 그건 물리적인 거잖아. 정신적으로는 어때?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데라오의 말이 가느다란 바늘로 찌르듯 나오키의 마음을 자극했다. 그래도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저었다. 다케시마, 네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이미 끝내기로 했어. 나오키는 계산서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노래는 좋지만 말이야. 카페 출입문을 향해 걸었다. 데라오는 불러세우지 않았다. 데라오와 만난 지 닷새가 지났다. 유미코가 한 통의 편지 봉투를 나오키 앞에 내려놓았다.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게 뭐지? 발신인을 보고 약간 놀랐다. 마이야마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날치기범의 아버지한테서 온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도쿄 디즈니랜드 티켓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자기 자식의 잘못을 사과하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미키의 경과를 부르며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이 이어졌다. 미키의 이마에 난 상처는 아직 남아있다. 지금은 앞머리로 가리고 있지만 좀 더 크면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의사가 권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난 그 일은 잊고 싶은데. 나오키는 편지와 티켓을 봉투에 다시 집어넣었다. 자기 만족이야. 이런 식으로 속죄하는 신용을 하면 자기들 괴로움이 약간은 줄어들겠지. 유미코는 동의하지 않았다. 언짢은 표정으로 가만히 편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뜻이야? 나는 말이야, 이 편지를 보고 잊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동안 몇 개월이 흘렀어. 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장래만 걱정하고 피해자는 잊은 게 아닐까 생각했어. 하지만 잊고 있지 않았던 거야. 그렇다고 우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 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엽서 한 장이라도 보내주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린 잊고 싶어도 미키의 상처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점점 잊어가지. 그래서 우린 더 상처를 입어. 우린 이 세상에 사건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말고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잠깐 위안을 얻을 수 있어. 잠깐은 위안이 되지 물론. 그렇지만 큰 위안이야. 그런가?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 나오키는 봉투 안에서 다시 티켓만 꺼냈다. 그럼 어차피 보내준 거니까 이번 휴일에 셋이 가볼까? 유미코는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나오키 하며 오래간만에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난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갈 거야. 형하고 인연을 끊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도 형 사건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는 거.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형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숨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이 편하지만 이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분간해야 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오키는 아내를 쏘아보았다. 유미코는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뻔히 알면서 뭘 묻느냐 이런 뜻인 듯 했다. 나 샤워할게. 그렇게 말하고 나오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좁은 욕조에서 무릎을 감싸 안으며 나오키는 아내의 말을 되새겼다. 누구나 똑같은 소리를 한다. 데라우도 마찬가지였다. 네가 뭔가를 탁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데라우는 이렇게 말했었다. 유미코는 분간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데라우나 아내의 말은 틀린 소리가 아니었다. 욕조에서 나와 찬물로 세수를 했다. 앞머리가 젖은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며 자신을 향해 중얼거렸다. 한번 찾아가 볼까? 이튿날은 토요일이라 쉬는 날이 아니었지만 나오키는 비번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점심을 먹은 뒤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섰다. 유미코는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 어쩌면 남편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눈치채고 있을지 모른다. 출근 안 하는 날 양복을 입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케부쿠로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쿠키 세트를 샀다. 점원이 포장 안에 카드를 쓰겠느냐고 물었지만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카드에 뭐라고 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루노우치선, 도자이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고 기바역에서 내렸다. 거기부터는 걸었다. 간선도로 옆으로 난 보도를 나오키는 묵묵히 걸었다. 차가 빈번하게 지나갔다. 그 중엔 이삿짐 센터 트럭도 있었다. 그걸 보니 형 생각이 났다. 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 형은 매일 무거운 짐을 날랐다. 그러다 몸이 망가졌고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겨 마음에 악마가 스며들었다. 그때 머리에 떠올린 것이 바로 이 동네였다. 계획성 없는, 거의 충동적이라고 해도 좋을 범행. 이렇게 표현한 게 국선 변호인이었던가?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치유 씨가 그 집을 노린 것은 그 집에 사는 할머니가 인상에 남아있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할머니가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차피 도둑질을 하러 들어갈 거면 차라리 미운 손님 집을 노리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치유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기억을 더듬으며 걷다 보니 불쑥 오가타 상점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주차장 간판에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오키는 당황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 건너편에 서양식 대문이 있는 2층짜리 저택이 보였다. 그 문이 눈에 익었다. 치유 씨가 사건을 저지른 직후 나오키도 이곳에 와본 적이 있다. 그러나 집 모양이 변했다. 그땐 단층 집이었을 것이다. 다시 지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오키는 전에 여기 왔을 때의 일을 떠올렸다. 유족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찾아왔으면서도 막상 그들 모습을 보자 서둘러 도망을 쳤었다. 어쩌면 그때 진 빚을 지금까지 갚아온 건지도 모른다. 이제껏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나오키는 그런 생각을 했다. 만약 그때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다면 다른 길이 열렸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지금처럼 비굴한 인간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문기둥으로 다가가 인터폰 버튼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상대방이 집에 없기를 바란다는 걸 깨닫고 그런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버튼을 눌렀다. 집 안에서 차인벨 소리가 울렸다. 나오키는 심호흡을 했다. 몇 초 뒤 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였다. 불쑥 죄송합니다. 다케시마라는 사람입니다. 집주인께서는 댁에 계십니까? 남자가 잠깐 뜸을 들였다. 다케시마 씨라니 누구신가요? 하고 물었다. 나오키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다케시마 치요시의 동생입니다. 그 이름을 그들이 잊을 리가 없다. 나오키는 침을 삼키려 했다. 그러나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불쑥 현관문이 열렸다. 폴로 셔츠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전에 봤을 때보다 살이 찐 것 같다. 흰머리도 늘었다. 남자가 나오키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다가왔다.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두 사람은 대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나오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불쑥 죄송합니다. 전화번호를 몰라서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역시 무표정했다. 무슨 일입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향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 형의 바람이었습니다.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제가 도무지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만 여러 해가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올 생각이 든 겁니까? 그건 할 말이 없었다. 자기 자신 때문인가? 나오키는 고개를 숙였다. 몇 년을 허비하다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불쑥 찾아왔다. 그런 행위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이기적으로 여겨졌다. 오가타 씨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지. 나오키는 놀라서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려고 찾아온 거 아닌가? 오가타가 말했다. 그리고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네? 보여주고 싶은 거요? 일단 들어오게. 나오키가 들어간 방에는 갈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주인이 권하는 대로 3인용 소파의 한가운데 앉았다. 정면에 커다란 와이드 텔레비전이 있었다. 치요시가 돈을 훔친 뒤 바로 도망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필이면 집사람이 애를 데리고 나가서, 아니 하필이면이 아니라 오히려 마침 잘 나갔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우가타는 팔걸이가 붙은 1인용 소파에 앉아 테이블에 재떨이와 담배를 끌어당겼다. 저 하찮은 거지만. 나오키는 아까 산 쿠키 세트를 내밀었다. 아니, 그건 갖고 돌아가게. 우가타는 나오키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자네가 왔었다는 걸 될 수 있으면 아내한테 알리고 싶지 않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집에 들이면 화를 내는 여자라서. 그리고 보아하니 먹는 것 같군. 솔직히 그걸 어떤 심정으로 먹어야 할지 생각하면 우울하네. 자네가 듣기에는 기분 나쁘겠지만. 알겠습니다. 나오키는 쿠키 세트를 자기 옆으로 물렀다. 받지 않을 거라고 짐작은 했었다. 서먹한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다. 오가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나오키가 무슨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새로 지으셨습니까? 방안을 둘러본 뒤 나오키가 물었다. 한 3년쯤 전에. 우린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여길 계속 빈집으로 둘 순 없었지. 세를 주려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기로 했네. 하지만 집사람이 예전 그대로라면 싫다고 하더군. 나도 마찬가지 심정이라 아예 새로 지었네. 우가타의 말에서 자연스럽게 사건이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었다. 새를 들어올 사람이 없었던 것이나 부인이 싫어한 것이나 모두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집이기 때문일 것이다. 근데 오가타 씨, 나오키는 고개를 들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향을 올리고 싶은데요. 그건 거절하겠네. 오가타가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거절당하자 나오키는 당황했다. 시선 둘 곳을 찾지 못해 고개를 숙였다. 오해하면 곤란해. 거절하는 건 자네가 미워서가 아니야. 오히려 금반대일세. 자네는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죽인 건 자네가 아닐세. 그러니 자네가 향을 올릴 이유는 없어. 자네 형에게도 그렇게 전해주게. 형에게요? 잠깐 기다려주게. 오가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기다리는 동안 나오키는 가만히 테이블 위만 바라보았다. 선물도 거절당하고 향 올리는 것도 거절당했다.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오가타가 돌아왔다. 오른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봉투 안에 든 것은 편지 묶음이었다. 자네 형이 보낸 걸세. 교도소에 들어간 뒤 매달 걸은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을걸. 형이 여기에도? 나오키는 전혀 몰랐다. 형의 편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은 기억도 없다. 우가타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게 아마 제일 처음 온 편지일 걸세. 찢어버릴까 생각했지만 현실을 도피하는 것 같아 그냥 남겨두었네. 설마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될 줄은 그땐 생각도 못했지. 그렇게 말하며 편지를 턱으로 가리켰다. 읽어보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자네가 읽는 게 오히려 의미 있겠지. 오가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일어섰다. 다른 편지도 읽어도 되네. 잠깐 내가 자리를 피해주지. 우가타가 나간 뒤 나오키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편지지에 구긴 자국이 남아있었다. 아마 우가타가 구겼을 것이다. 나오키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우가타 다카오 선생님께 인사드립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꼭 사죄드리고 싶어 이 편지를 씁니다. 만약 읽으시는 도중에 화가 난다면 찢어버려 주십시오. 사죄드릴 자격도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몇천 번, 아니 몇만 번 사죄를 드려도 용서받을 수 없을 테지만 지금 저는 사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짓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변명 따위는 할 여지도 없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대로 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징역을 살겠지만 언젠가 여기를 나가면 목숨을 걸고 꼭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가장 큰 바람은 어떻게든 오가타 씨의 영전에 사죄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고 말씀하실 테지만 저로서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향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에게 부디 대신 향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생이 언젠가 그쪽으로 찾아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생을 꾸짖지는 말아주십시오. 동생은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제가 혼자 한 짓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다케시마 치우시 올림. 교도소에 들어간 직후 치우시가 계속 오가타 씨 댁을 찾아가 달라고 편지에 썼던 것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가타 씨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나오키는 다른 편지도 읽어보았다. 어느 편지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 죄송하다. 사죄드릴 방법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매일 밤 뉘우치고 있다. 그런 회한이 절절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어느 편지나 어떤 식으로건 나오키를 언급했다. 동생이 고학을 하면서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직장을 잡았다고 한다. 결혼했다니 기쁘다. 그 문장들에는 동생만이 삶의 보람이라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어느 틈엔가 오가타가 돌아왔다. 그가 나오키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어떤가? 형이 이런 편지를 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것 같더군.
우가타는 아까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난 그 사람이 자네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어쨌든 편지에 늘 자네 이야기가 쓰여 있었으니까. 달리 아무것도 쓸 내용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솔직히 나로서는 불쾌한 편지였네. 오가타의 말에 나오키는 자세를 바로 했다. 자네 형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는 건 잘 알겠네. 하지만 아무리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가시질 않네. 우가타는 편지가 든 종이봉투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동생 근황을 전하는 것도 화가 치밀었네.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오히려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지. 몇 번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답장을 쓰려고 했네. 하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짓 같더군.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하기로 했지. 답장이 없으면 제풀에 지쳐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계속 편지를 보냈네. 결국은 나도 눈치챘네. 이 편지들은 그에게 반야심경 같은 거라고 말일세. 이쪽에서 그만해달라고 하지 않는 한 그는 계속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럼 그만두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갈피를 잡지 못했네. 그의 편지를 멈추게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사건을 끝내도 괜찮을까? 고백하자면 나는 사건이 끝났다는 걸 받아들일 결심이 서지 않았었네. 오가타가 주머니에서 새 편지를 꺼냈다. 그것을 나오키 앞에 내려놓았다. 그러고 있는데 이런 편지가 왔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네 형이 보낸 마지막 편지일세. 나오키는 깜짝 놀라 오가타와 편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걸 읽고 결심했네. 이제 사건을 그만 끝내자고 말이야. 나오키는 그 편지로 손을 뻗었다. 제가 읽어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는 바라지 않을 테지만 나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 편지는 자네에게 주지. 나오키는 편지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 든 편지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오키라고 했나? 우가타가 말했다. 이제 그만 됐다고 생각하네. 이걸로 끝내세. 이 모든 걸. 우가타 씨, 비차 너무 오래 걸렸군. 그렇게 말하더니 눈을 껌뻑거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